쉬고 오셨죠? 비고츠키 이론을 보시죠. 피아제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비고츠키 이론이 요즘에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피아제 이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비고츠키 이론을 한번 보시죠. 비고츠키 이론도 피아제 이론과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도 이게 둘 다 구성주의의 어떤 그 이론 계통의 이론들이죠. 그래서 이제 피아제는 객관적 이론 구성주의, 그리고 비고츠키는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비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훨씬 더 거대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이 언어로 매개된, 도구로 매개된 어떤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은 도구로 매개되어 내면화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도구가 그냥 언어예요. 언어. 막 수화 같은 것도 의사소통의 도구는 다 언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화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그 과정도 행동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언어 발달과 언어, 사고 간의 관계에 주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이 바로 언어를 매개체로 삼아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언어가 일단 다른 정신 기능의 발달을 돕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제 0, 1, 2, 3, 4, 5, 6, 7, 8, 9가 있잖아요. 0에서 이제 9까지가 있는 우리가 그 숫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인티저나 뭐 플로팅 넘버나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소수점이라는 것도 들어가지만 근데 아무튼 이 0에서 9라는 기호가 없으면 이게 언어를 이루고 있는 어떤 기호잖아요. 그러니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계산하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 이 도구가 굉장히 우리 고등사고 능력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적인 언어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적 언어가 중요한 건데 원시 자연 언어, 순수 심리 언어, 자기 중심 언어, 내적 언어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GPD 몇 년 전에 영어 교육과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는 이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서 틀리신 분들이 꽤 있었던 그런 단어죠.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가 실제 발달한 수준이 여기예요. 그런데 잠재 능력은 이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적으로 최대한 발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 발달 수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두 수준의 차이가 바로 이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잠재적 발달 수준, 이게 위에 거죠. 그리고 실제 발달 수준, 이게 요겁니다. 그래서 그 두 수준의 중간 영역이 바로 GPD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수준의 어떤 교수적 도움, 이게 바로 비계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정식 명칭은 비계가 아니고 교수적 도움이거든요. 근데 비계라고 해도 그냥 맞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비계라고 그냥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교수적 도움입니다. 그래서 교수적 도움이 제공될 경우에 인지 발달이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PD 내에서 그럼 이게 GPD가 이제 이 영역인데 이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그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인지적 도제 학습 이게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페이딩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뭐 그다음에 아티큘레이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무튼 그 네 단계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게 바로 인지적 도제 학습이에요. 그래서 비고츠키의 어떤 인지 발달론을 따라갔을 때 가장 어떤 티피컬한 아이디어란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지적 도제 학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보적 교수가 있어요. 상보적 교수 같은 경우는 리시프로컬 티칭이라 그래서 주로 읽기 학습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어 전공이신 분들은 좀 교과 교육론에서 좀 많이 다루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기 보시면 자발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이건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알아두시면 좋죠. 근데 아무튼 요 비계는 알아두셔야 돼요. 비계 요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비계가 실제로는 이제 교수적 도움이라 그랬죠. 교수적 도움. 어렵게 교수적 조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교수적 도움으로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GPD 내에서 주어지는 교수적 도움, 이게 바로 비계라고 그냥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PD 내에서 교수적 도움이 성공적으로 제시가 된다면 아동의 인지 발달을 좀 잘 자극할 수 있는, 조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동적 평가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이너믹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역동적 평가랑 참평가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이 좀 혼용이 많이 돼요. 그런데 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역동적 평가나 참평가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뭐 똑같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만 왜 그러면 역동적 평가랑 참평가가 같은 용어다라고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한다면 그 강조점이 달라요. 역동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GPD 내에서 교수적 도움이 주어졌을 때 그 교수적 도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바로 역동적 평가입니다. 참평가, 어센틱 테스트라고 하는 거, 어센틱 이밸루에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평가가 주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실제 상황과 유사한가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평가와 참평가는 거의 동일한 어떤 외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참 그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이론. 인지적 도제 이론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고 상보적 교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교사랑 학습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상보적 교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 애가 그걸 보고 따라한 다음에 애가 보고 따라한 거에 대해 선생님 피드백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역할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언어적으로 일어나요. 자, 이제 철수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의 교체가 명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그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어떤 순서로 일어나냐면 질문, 요약, 명료화, 예측 이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무조건 상보적 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질문, 요약, 명료와 예측으로 주어지지 않고 장면으로 줄 수 있습니다. 설명 없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막 해줘요. 이렇게 해봐. 읽기 수업을 할 때 교과서를 이렇게 저자의 의도를 어떤 탐색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해봅시다. 그게 어떤 수업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 제시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요즘에는 그거를 다 이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제시문의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준다는 거죠. A 교사가 제가 B 교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아이한테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가 보여줬던 어떤 그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제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작업을 수행을 했고 저는 그 아이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피드백을 줬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면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역할이 교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이 했던 그 어떤 그 메타인지 스킬을 사용을 해서 인지적 스킬을 사용을 해서 선생님이 했던 작업과 비슷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준다. 피드백 주는 과정은 생략될 수가 있어요. 일부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이제 헷갈리게 만들려고.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상보적 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키워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역할의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고 그 선생님이 보여준 스킬대로 학생이 따라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보적 교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론의 비교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틀이 똑같아요. 근데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죠. 자, 일단 인지발달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인지발달 과정. 이 사고와 언어는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인지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쭉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발달 순서에 따라서. 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비고치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어떤 문화에서 지식의 도구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거는 사실 피아제랑 확실히 다른 게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단계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서 지식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이거에 관심을 갖다 그랬는데 비고치키는 창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전달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인지발달이 어떤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단계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GPD 내에서 교수적 도움이 제공이 된다면 그게 의식적으로 주어지든 의식적으로 주어지지 않든 교수적 도움이 제공이 된다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피아제보다 훨씬 더 우연적인 어떤 성향을 우연적인 어떤 사건의 발달을 좀 더 중요시하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사고와 언어에 대한 중요성이 좀 다릅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고를 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 발달이 돼야지 언어가 발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언어에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동이 자기중심적 언어를 해요. 약간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좀 약간 다른 얘기인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우리가 애들이 막 유아원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 좀 모여서 막 지네끼리 막 떠들면서 재밌게 잘 놀잖아요. 그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떠냐면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거든요. 남 얘기 안 들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단 독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는 분들 꽤 있을 텐데 그 집단 독백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동의 자기중심적 언어가 드러나는 굉장히 명확한 어떤 그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집단 독백이라는 게. 그게 바로 아동의 사고 특성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중심적 언어라는 게.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언어가 사고 발달 돕기는 하는데 질적으로 막 높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의 속도를 뭐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어 발달하는 그 발달의 어떤 정도를 영역을 넓혀주거나 하는 거는 가능한데 발달이 크게 속도를 늘린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게 피아제의 사고예요. 피아제의 어떤 전제예요. 근데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도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교수적 도움이 제공이 되는 경우에 인지가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도움이 바로 그때 개인이 접한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강력한 클루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는 사고가 언어에 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고츠키는 반대겠지. 그래서 비고츠키는 언어가 사고에 선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게 비고츠키는 피아제를 몰랐어요. 근데 피아제는 비고츠키 사후에 비고츠키가 쓴 논문들을 읽어보고 이제 비고츠키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서로는 일단은 비고츠키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소련이 구소련인데 이제 뭐 외부와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서방 세계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뭐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비고츠키는 어땠냐면은 피아제는 사고가 언어에 선행한다. 이게 먼저고 언어가 나중에 온다 그랬는데 비고츠키는 사고랑 언어가 따로 각각의 트랙을 따라서 발달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여기 쭉 합쳐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뿅 여기 합쳐져서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딱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서로 연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가 사고에 선행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언어가 사고 발달을 촉진하는 그 촉진 기제는 맞아요. 그런데 언어가 사고에 선행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발전을 하고 있다가 충분히 둘 다 발전하는 시점이 딱 오면은 그게 하나로 뿅 모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고츠키의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 인지 발달을 주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언어가 이렇게 합쳐진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고 합쳐지기 전에는 따로따로 그냥 발전합니다. 언어가 일지 발달을 주도하는 거는 이렇게 합쳐진 시점, 여기 이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은 이제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 정신 능력은 언어로 매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언어가 인지 발달을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발달과 학습도 비슷합니다. 발달이 학습에 선행합니다. 왜냐하면 발달해야지, 신경계가 발달해야지 언어도 발달할 거고, 신경이 발달해야지 사고가 가능할 거고, 사고가 가능한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언어가 발달하는 거 아니냐. 언어가 발달하면 학습도 발달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어떤 촉진되거나 뭐 가속화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발달 수준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을 인위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피아제의 이론을 따른다면은 어차피 내가 학습 과제를 막 어려운 걸 준다고 해도 어차피 이해를 못 해요, 걔네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해를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푼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확률은 좀 높지 않죠. 그 송유근 씨가 그랬잖아요. 가짜 천재였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발달 단계에 맞는 어떤 과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라는 거는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단순한 내용부터 상세하고 추상적인 경험의 순서로 잘 계열화되어 있어야 된다. 비고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비고치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비고치키의 어떤 인지 발달 그 순서나 피아제의 인지 발달 순서가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이 작용한다는 그 초점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학습을 통해서 발달 수준을, 학습이 발달에 선행하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져야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학습이 이루어지면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이 관계를 주목을 한다면 학습을 통해서 발달을 이끌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발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육적 함의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피아제랑 비고치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이론적인 전제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그거는 위에서 제가 다 다뤘으니까 약간 그 차이점이 갖는 교육적 함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자, 다 중요한데 일단은 교육적으로는 어떤 것이 좀 중요하겠느냐,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불균형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야 인지적 불균형의 상태를 인지적 균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학습자가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는 어떤 경험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비고츠키의 이론을 따랐을 때 어떤 교육적 함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고 비고츠키 이론을 따랐을 때 어떤 교육적 함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교수적 도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교수적 도움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아제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실제로 이 상호작용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시했는데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 아동이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을 따라서 설명을 하시다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했다는 이유를, 이거를 그 인지 발달을 아동의 인지 발달을 상호작용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피아제 이론 보시죠. 신피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심화 개념입니다. 심화 개념인데 좀 안 볼 수는 없어요. 피아제가 비고치키가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죠. 그 피아제의 이론과 비고치키의 이론이 적절하게 혼합되는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신피아제 이론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냥 간단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간 조망 수용 능력에 대한 연구. 아까 그 조망 수용 능력을 얘기한 게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조망 수용 능력이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간 조망이에요. 근데 공간 조망 수용 능력을 플라멜이 좀 연구한 거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수준 조망 수용 능력은 여기 1수준 조망 수용 능력이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랑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거가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능력이 바로 1수준 조망 수용 능력인데 그게 전조잡기 초기에도 발달되어 있기는 한데 자, 자신과 타인이 같은 대상을 일단 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 그 같은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측면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전제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같은 거를 보더라도 내가 저거가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점을 주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그 제2수준 조망 수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가 먹어야 발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파스쿠알리온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정보 처리 이론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 발달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인지 발달의 어떤 척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 지적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멘탈 파워라고도 하죠. 또는 엠파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공간이 늘어나면 그것이 바로 인지 발달인데 정보 처리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바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정보의 개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업 기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 역량의 기능적 징후. 이거는 그냥 그 논문에 나온 표현이니까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지적 역량이 그 인지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기능적 징후다.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인지적 기능에 대한 인지적 능력의 어떤 그 척도다,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즈 이론이 있습니다. 케이즈 이론. 요거는 조금 중요하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파스칼리온의 이론을 좀 발전시킨 이론을 얘기를 한 건데 엠파워 또는 멘탈 파워라고 하는 그 인지적 능력이 있었죠. 최대 인지수라고 했었죠. 최대 지적 역량. 이 최대 지적 역량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일단은 좀 전제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단은 인지 발달 같은 경우에는 그 피아제는 뭐라 그랬어요? 피아제는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인지적 균형 상태로 만드는 그 평형화라는 과정이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인지 발달을 가속화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지 발달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료가 되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영역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이 이 인지적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작업 기억 용량의 증가와 이제 관련이 있다. 인지 발달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파스칼리온의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전이가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 보시면 전이 능력 뭐 이런 거 전제가 나오는데 이거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개인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피아제 이론과 확실히 다른 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영역적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렇게 피아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발달 단계를 따라서 딱딱딱딱 발전을 한다면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다르더라도 나이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였을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걸 바라보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의 선호라든가 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살짜리 애가 한 명 있고 7살짜리 애가 한 명 있다고 해요. 그런데 10살짜리 애도 7살이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어떤 3분의 1을 더 살았지만 1.5배를 더 살았지만 아무튼 7살짜리 아이도 10살짜리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7살이었을 시절에 보였던 사고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록을 해놨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7살짜리 아이가 지금 보여주는 거랑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안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경험, 선호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식의 수,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절차적인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차를 그래서 전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심 개념 구조, 실행 통제 구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중심 개념 구조는 그냥 간단해요. 전체적인 그 왁구, 전체적인 그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행 통제 구조는 그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이런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를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요거를 갖다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행 통제 구조는 좀 그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 처리 전략을 얘기하는 게 실행 통제 구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겠죠. 자동화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화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동화가 잘 이루어지면 작업 기억 그 어떤 A라는 작업에 대해서 자동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읽기 같은 경우 해볼까요? 우리 읽는 거 일견어휘라는 게 있어요. 일견이라고 해서 한 번 본다라는 거예요. 볼견이죠. 한 번 보고 어떤 그 단어의 뜻을 처리하지 않아도 내가 하도 많이 봐서 그 뜻을 그냥 자동적으로 알 수준까지 이제 도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가 어떤 의미인지 막 엄청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강아지는 강아지잖아요. 그럼 강아지를 보는 순간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딱히 정보 처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휘. 이게 이제 일견 어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sight words라고 해요. sight words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sight words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견 어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겠어요? 독해 속도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그 단어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쑥쑥쑥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안다는 게 여기서 안다는 거는 sight words의 어떤 vocabulary로 이미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견어휘로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어떤 어려운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어의 뜻을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바로 이 자동화의 어떤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동화가 잘 이루어지면 반복적 연습과 숙달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요. 이게 빨리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작업 기억 용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어오면 바로 그냥 반응이 나오니까 무슨 척수반사처럼 그렇게 나오니까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상승한다는 거죠. 그 단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작업 기억이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역동기술 이론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역동기술 이론 보겠어요. 역동기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회적 영향력의 개념을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피셔가 그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닌데 좀 사회적 영향력을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 강조하는 측면, 어느 측면에서 강조를 했나요?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어떤 현상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클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꼭지, 어떤 화두 이런 걸로 그냥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 더 강조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동의 인지 발달을 결정하는 요인이 이거예요. 하나는 환경에 의한 지지, 그 다음에 아동 자신의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피겨가 아니고요. 피겨는 김연아죠.
피셔에 따르면 인지 발달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하나는 환경, 하나는 아동의 능력. 능력과 환경,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잘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인지 발달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동 기술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할포드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게 케이지 이론과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케이지가 얘기했던 이론도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다. 나는 이론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각 개인이 상이한 문제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보 처리 용량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보 처리 용량이 그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애초에 전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정보 처리 용량이 크든 작든 정보 처리 용량 내에만 들어간다면 동일한 어떤 문제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다른 문제 처리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정보 처리 역량이랑 관계없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스키마의 형태가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는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문제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납득이 가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지적 구조, 이게 멘탈 프레임, 멘탈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키마가 이제 그거죠. 스키마가 멘탈 모델이 그런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 처리 과정을 선택하는 그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와 차원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심화된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피아제가 얘기했던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그렇죠? 2개, 3개 이상, 4개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KJ 이론과 뭐가 다른가요? 하나, 2개, 3개, 4개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구조체의 어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 해결 과정에 선택하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구조체의 어떤 그 구조를 뭘로 정의를 했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를 고려를 하느냐, 2개를 고려를 하느냐, 3개를 고려를 하느냐, 4개를 고려하느냐 이거를 그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럼 케이지가 얘기했던 작업기억 용량 내에서의 어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지 발달을 한 것이다 라는 그 내용과 뭐가 다르냐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비판이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도 근데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얘기를 했죠. 스키마 되어 있는 스키마의 구조가 다르면 당연히 문제 해결 장면에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선호하는 선택하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신피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지 발달뿐만이 아니라 그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어떤 과제, 학습 과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피아제 이론은 그리고 정보 처리 속도 그리고 작업 기억 이게 굉장히 인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교수학습 이론 할 때 아주 지겨울 정도로 구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지금 이제 피아제의 어떤 인지 발달 이론이나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이나 구성주의의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이 현대 구성주의의 어떤 메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어떤 밑받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서 한번 보게 된 건데요. 아무튼 구성주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좀 조건들이 몇 개 있어요. 일반적 조건을 먼저 보시죠. 그래서 실제적인 과제, 실제로 학습자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실제 삶에서 접할 수 있을 법한 어떤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성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동학습이 중요하죠. 협동학습. 아까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 성찰, 학습자의 주인의식 겁취, 학습자의 뭐 중다 관점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중다 관점화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은 굉장히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들도 이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중다 관점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현 방안은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 도제 학습이 있고요. 상보적 교수,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교수학습 이론에서 PBL이라든가 상황학습이라든가 정착 수업이라든가 협동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정착 수업 같은 경우는 상황학습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 정착 수업 같은 경우는 좀 멀티미디어를 많이 쓴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교수학습 이론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인지적 발달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고 와서 정의적 발달, 한마디로 도덕성 발달인데요. 뭐 리코나의 뭐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든가 에릭슨의 뭐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든가 이런 뭐 잡다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의적 발달을 좀 보겠습니다. 정의적 발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성격이나 도덕성 뭐 이런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적 발달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 발달이랑은 달리 좀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런 한계도 좀 보이는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단계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단계를 따라서 발달한다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예외 없이 그렇게 발달을 따라간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덕성이 어릴 때는 발달해 있었던 것들이 퇴행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성 발달이나 성격 발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인적 발달과는 좀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성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성격 그냥 읽어보시고요. 여기가 중요할 것 같네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 발달이라는 거는 성격은 성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개인의 성질, 특징, 특성, 가치,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등 어떤 개인의 독특하고 일관적인 심리적 특성의 전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나왔어요. 프로이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동의 발달, 지금도 이제 사실은 뭐 프로이트 이론 외에는 다시 유아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했던 이론이 많지가 않아서 아직도 프로이트 이론이 그런 쪽에서는 좀 살아있는데 사실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프로이트 이론은 이제는 좀 어떤 이론으로서의 생명은 좀 끝난 그런 상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프로이트가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꿈 해석, 분석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심리성적 발달 단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구조가 이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거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좀 감안해 두셔야 되고요. 의식이 있고요.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의식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의식은 지금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인식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전의식 단계에 있는 거고, 무의식 단계는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무의식 단계입니다. 의식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동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격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원초화가 있고요. 이건 그냥 아까 얘기했던 무의식에 남아있는 그 충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원초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이 원초화가 행동으로 드러난 게 자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초화를 표현한 것이 바로 자아가 되겠습니다. 욕구를 표현하고 만족시키는 정신기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초자아는 뭐냐면요. 원초화가 자아로 드러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다른 좀 객관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상위의 어떤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면화된 사회 규범과 기준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 구조는 이렇게 이드, 그리고 에고, 그리고 슈퍼에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기본 용어 중에 이제 리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를 임용고시 교육학에서 물어보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비도 이런 것들이 일단은 현대 심리학에서 쓰이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죠. 리비도 같은 경우에는 성욕인데요. 프로이트 이론이 심리 성적 사회 발달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리 성적 성격 발달 이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성욕을 모든 어떤 욕구의 기본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니까 좀 욕을 많이 먹죠. 사람이 성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욕인데 성욕이 바로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전제를 했어요. 그래서 리비도를 원초화에 포함된 본능적인 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결국 까놓고 보면 성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리비도 이게 그 초자아가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자아가 원초화가 자아로 발전하기 위해서 원초화가 행동으로 나타난 게 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게 이제 초자아인데 원초가 그럼 결국엔 뭐겠어요? 리비도잖아요. 리비도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제하는 게 초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비도와 초자가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갈등이 너무 강해지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신경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착, 좌절, 방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고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진 않아요. 고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충족이 되지 못해서 리비도가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리비도가 축소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무튼 이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이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축소된다는 게 뭐냐면 리비도가 0으로 딱 없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해소가 되면 리비도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리비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축소된 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거죠. 뭐 이를 보고 안 닦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그 상태로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 현상이 바로 고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리비도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남아서 고착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고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딱 붙어 있다는 거죠. 혹처럼. 그리고 좌절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리비도가 심리성적 욕구가 지나치게 통제받고 방해받는 그러한 환경에 꾸준하게 노출이 되었을 때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아동이 이제 어떤 욕구를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좌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놔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훈련과 어떤 통제가 필요한데 왜냐면 그게 고착이라는 게 뭐 안 나타날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고착이 나타난다면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그게 심각한 어떤 신경증적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게 통제를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과잉 만족 상태. 과잉 만족 상태가 되면 또 뭐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격 발달 단계는 뭐 구강기,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요. 근데 내용 자체는 뭐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5단계로 나뉘는데 일단 리비도의 결핍이 발생할 때 어떤 성격이 발달하는지 그런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때는 구강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단계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초화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결핍된 상태로 리비도 고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강 협응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문기가 이제 자아가 슬슬 나타나는 자, 그 다음에 학문기가 자아가 나타나죠. 그래서 자아가 나타나고요. 자아가 나타나는데 이때 배워야 되는 것이 자기 통제력 발달, 독립성,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비도 결핍이 발생하면 학문 배출 성격 이렇게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남근기입니다. 이게 이때는 슈퍼에고, 초자가 발달하는 시기죠. 그래서 1단계, 구강기 때는 이제 그냥 원초화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초화가 자아로 드러나는 그 과정을 학문기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초자가 개입해서 원초화가 자아로 드러나는 과정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때예요. 남근기.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때부터 구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 거세 불안, 뭐 남근 선망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건 뭐 쓸모없는 얘기고요.
쭉 이렇게 뭐 나오는데요. 이렇게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니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니 이거 사실은 뭐 같은 얘기인데 이름만 다르게 붙인 거거든요. 남성의 어떤 그 심리성적 컴플렉스가 이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이 이제 겪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그 융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엘렉트라라고도 하는데 엘렉트라라고 많이 하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융이 붙인 이름인데 사실은 프로이트도 구분을 했어요. 여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슨 그 남성과 여성을 나눠가지고 무슨 남근 선망이니 뭐 거세 불안이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이게 많이 욕을 먹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뭐 그런 거고요. 잠복기가 나옵니다. 잠복기가 대충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이에요. 6살에서 12살이니까 초등학교 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충 이쯤입니다. 그래서 이쯤에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뭐 심리성적 충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가 개인의 어떤 인격 발달 이 과정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때는 이제 관심이 다른 것들 접할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러한 어떤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친구 관계, 취미생활,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이런 욕망을 좀 대신 충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체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어떤 다른 자극 요소들이 심리성적 요소를 대리 충족해주는 그런 영향을 한다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이런 게 됩니다. 주요 과제가 학업, 교육관계, 뭐 자아성숙, 초자아 확립, 대인관계 형성, 현실적 성취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단계가 생식기인데요. 이때가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춘기 되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성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약간 독립적인 공간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성을 향한 성적 에너지의 집중, 신체적 변화, 심리적 독립, 자아 정체성 획득, 그리고 성격 형성의 완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심리적 발달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뭐 약간 갈등이 존재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 그 앞에 단계에서 크게 뭐 심각한 뭐 심리적 고착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때에 나타나는 갈등은 뭐 충분히 해결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의 의의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요즘에 최신 그 심리학 이론에서는 뭐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알아는 두세요. 무의식적 동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좀 제시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떻다 그랬어요? 의식, 무의식, 뭐 전의식 이런 거 나누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의 어떤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모든 것이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뭘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뭐 편의점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무의식이 아직도 우리 언어 습관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측면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좀 현대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어떤 발달 단계가 잘 완결이 되었다면 그 다음 발달 단계에 원활한 어떤 그 진행을 위해서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괜찮다, 좀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릭슨인데요. 그다음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전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생물학적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 요소. 이것들이 이제 일단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첫 번째 거고요. 그리고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도 어떻다 그랬어요? 이게 프로이트 이론에서 뭐라 그랬죠? 리비도죠. 리비도가 동기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성적 요소로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리비도를 동기의 어떤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비도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두 번째는 성격 발달 단계가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봐요. 프로이트가 딱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발달 단계 순서 자체는 불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두 가지 전제를 더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사회심리가 발달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8단계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9단계로도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에릭 에릭슨의 그 와이프였던 조한 에릭슨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각주의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각각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떤 위기가 있어요. 심리 사회적 위기. 이거를 잘 극복하면 이런 게 나오고요.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런 게 발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특성들이 발달할 수 있도록 심리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 사회적 위기가 뭔지 한번 쭉 보시겠어요? 크게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때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발달한다 그래서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신뢰감이 있는 게 좋죠. 사실은 1단계만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타인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거야 라는 전제를 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줄 거라고 전제하는 거 둘 다 위험하죠. 둘 다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크게 해코지는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다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신뢰를 획득하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가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뢰감도 중요하고요. 불신감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도 중요하고 갈등 미해결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양자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발달하지만 한쪽만 발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영역이 8단계 중에 딱 있다면 여기에요. 3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학교 다니는 나이죠. 학교 다니는 나이예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고요. 요 두 가지는 초등임용이 좀 중요합니다. 초등임용. 근데 중등임용 보시는 분들은 요 5단계가 좀 중요하겠죠. 5단계. 아이고 이렇게 치니까 좀 그러네. 아무튼 5단계가 중등임용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여기 나이를 보세요. 나이가 딱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부터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포함이 돼요. 중학교 들어간 나이가 보통 13세 정도 되죠. 그 만 나이로 12세, 13세 그쯤에 중학교를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18세쯤으로 졸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등임용에서는. 근데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중에 정체감 지위론이 나옵니다. 이 정체감 지위론이 바로 이 자아 정체성과 역할 혼미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잠시 쉬고 오시겠습니다.